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네, 탐사행 8번째. 오늘은 락키 산맥으로 갑니다. 오늘은 락키 산맥으로 가는데요. 이 락키 산맥은 캐나다와 미국에 걸쳐서 있는 산맥입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셨지만 참 아름답죠? 네. 그냥 웅장한 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간 이곳은 캐나다 지역에 있는 락키 산맥입니다. 네. 산들이 높이 있고요. 네. 거기에 만년설들이 덮여 있어서 빙하가 흘러내리면서 깎았기 때문에 아주 뾰족뾰족한 모습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차를 타고 가면서 본 모습인데요. 네. 아주 웅장한 경치가 계속 펼쳐지고, 네. 그 또 많은 나무들 숲 속에서 보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산맥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줄무늬가 있는 것으로 봐서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이나 또는 물, 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부스러진 물질들, 모래, 자갈, 점토 이런 것들이 운반된 후에 굳어진 그런 암석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좀 경사가 진 것이 보이죠? 네. 이것은 원래는 수평하게 쌓여졌다고 봐야 될 텐데 이것이 지각 변동들에 의해서 주름이 잡히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깎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사진 부분들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기품의 샘이 터지는 것. 그로 인해서 땅들이 움직이게 된 것, 이렇게 주름이 잡혀가지고 높게 솟아오른 것, 이런 스곡산맥이 만들어지는 조산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락키 산맥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노아의 홍수 때 기품의 샘이 터지는 것, 그로 인해서 땅들이 움직이게 된 것, 이것이 원인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여기 미국 대륙이 있는데요. 이 바다의 지각이 그 미국 대륙 지각으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각과 지각이 만나서 눌려지면서 내려가니까 이 부분이 바로 주름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퇴적된 지층들이 이렇게 주름이 잡혀가지고 높게 솟아오른 것, 이게 바로 락키 산맥입니다. 우린 지층이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습곡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이 락키 산맥은 습곡 산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알프스 산맥도 있고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도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의 판하고 그리고 유라시아 판이 만나가지고 충돌하면서 주름이 잡혀 올라간 것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노아의 홍수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락키 산맥의 지층들 얼마나 이렇게 심하게 구부러져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천천히 쌓여져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현재는 강물이나 바다에 의해서 퇴적되는 그 정도가 매우 느려요. 1년에 뭐 몇 센티미터 정도씩 쌓여지니까 이런 두꺼운 퇴적층이 쌓여진 데는 수천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지층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굳어져 가지고 딱딱해지면 나중에 눌려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구부러질 수가 없어요. 다 꺾이고 잘라지고 그러죠. 단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산맥을 보면은 아주 부드럽게 구부러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두꺼운 퇴적층이 짧은 기간 동안에 쌓여졌기 때문에 홍수에 의해서 그래서 젖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눌려졌을 때 저렇게 쉽게 구부러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스곡 산맥들이 홍수에 의해서 퇴적된 다음에 이 땅들이 움직이면서 충돌할 때 저런 스곡 산맥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네. 바로 이 라키 산맥 속에서 이런 생물들의 화석이 나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조개의 종류입니다. 네. 암모나이트라는 조개예요. 네. 이 조개가 이 안에 잔뜩 들어 있어요. 네. 이건 그 속을 자른 겁니다. 네. 반을. 네. 칸막이가 좀 돼 있는 그런 조개 종류인데 지금은 멸종이 된 종류예요. 네. 암모나이트라는 조개. 근데 이것이 이 산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산 꼭대기에서 왜 이 바다 생물의 화석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바닷물이 대륙을 휩쓸었을 때 이때 파묻혔던 건데 주름이 잡히면서 솟아올랐기 때문에 그 위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4편의 내용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여기 말씀 보면 분명히 땅을 뭘로 덮으셨다고요? 깊은 바다, 바닷물로 덮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들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높게 잠겼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땅들이, 지구의 땅들이 다 물에 잠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물이 도망갔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육지를 덮었던 그 홍수의 물을 이제 그만 돌아가,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하여 주신 곳으로 갔다. 이거는 바다로 도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후반부에 또는 끝난 다음에 땅들이 움직이면서 충돌을 해가지고 이것이 솟아오르는 이런 스곡산맥이 만들어지는 조산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름이 잡히니까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깊어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죠. 또 물이 바다로 돌아갈 때 깊은 계곡들, 캐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침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캐년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성경이 정말 실제와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닷물이 대륙을 덮는 이런 전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창세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노아의 가족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무지개를 주셨죠. 바로 그 약속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전 지구적인 홍수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과 실제가 잘 일치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깨달을수록 성경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못 보는 사람은 노아의 홍수는 이건 신화야, 창조도 이건 신화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와 성경을 연결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 과학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믿도록 하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고 그러고 믿으면 안 돼. 네. 그냥 믿어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증거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또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비록 창조를 증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창조는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하니까 창조가 되지 이렇게 증명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질이 올라와 가지고 용암이 바닷물을 뜨겁게 데운다고요. 또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하니까 기온이 떨어질 수 있죠. 노아의 홍수의 여파로 생긴 거다. 바로 빙하기가 지속이 된 것이다. 사진 보시면은 이 라키 산맥에는 빙하가 있어요. 네. 이것은 눈이 많이 쌓이니까 그게 다져져 가지고 중력의 힘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빙하 제가 한번 가까이 가봤어요. 네. 이 빙하를 갈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바퀴가 큰 그런 차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차. 네. 이걸 타고 이제 갑니다. 네. 그래서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빙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가까이서 봤어요. 네. 이런 그 흙들이 쌓여 있어요. 네. 빙하가 흘러가는데 옆에 쌓여 있는데 이 흙들이 뭐냐 하면 꼭 빙하가 흘러내려오는 건 불도저로 밀고 내려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흙들을 밀고 내려오니까 옆에 이 담과 같은 것이 생겨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녹는 부분에 또 담과 같이 흙더미가 바위나 뭐 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빙퇴석이라고 그래요. 빙퇴석. 네. 영어로는 moraine 이렇게 말하는데 요 빙퇴석이 있으면 여기에 빙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비록 지금 빙하가 녹아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우린 그걸 보면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요 빙하가 흘러내려오면 나중에 또 녹아가지고 호수를 이루기도 합니다. 녹은 물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니까 녹겠죠. 그래서 호수를 이루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그 아래쪽에 호수가 보여요. 네. 이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참 색깔이 아름답죠. 네. 녹색, 에메랄드 같아요. 그래서 에메랄드 레이크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호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색깔이 참 아름다워요. 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색깔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데 이 호수는 사실 그 물들이 흘러내리는 걸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색깔이 뿌예요. 지금 보시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파랗게 될까? 그 물이 모였을 때 이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죠. 저 뿌옇게 우윳빛깔 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빙하가 흘러내려오면서 땅을 갈아요. 바위들을 끌고 내려오면서 부벼가지고 갈아요. 그러니까 돌가루가 생기겠죠. 그것들이 물속에 섞이니까 우윳빛깔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흘러내려 가지고 호수에 모이게 되면 이제 그것들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가지고 입자가 작은 것만 남게 되겠죠. 떠서 쉽게 가라앉지 않으니까 입자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햇빛을 반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네, 그 파장에 따라서 어떤 것은 큰 입자가 반사하고 어떤 것은 짧은 파장의 빛을 반사하고 작은 입자는 이거 차이 때문에 그 반사되는 빛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입자가 작은 것들은 짧은 파장의 빛들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짧은 파장의 빛들이 여기에 파란 색깔이에요. 그래서 푸르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여기는 아주 에메랄드 색깔 보이죠? 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과거에 학교 다니실 때 빙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빙하가 지금도 일부 지역은 있어요. 지금은 어디 있냐 하면은 알래스카, 그리고 캐나다 북쪽 끝, 남극 대륙 이런 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뭐 이런 북쪽 끝, 남쪽 끝 이런 데만 지금 좀 있어요. 현재는 대략 지구 표면의 약 10% 정도만 빙하가 덮여져 있어요. 물론 높은 산들 이런 데는 빙하가 있죠. 비록 위도가 낮은 지역, 더운 곳이라 할지라도 높은 산은 추우니까. 그런데 이 빙하가 지금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현재는 빙하가 없는데도 바위에 긁힌 줄무늬가 나타나요. 이건 바로 빙하가 돌멩이들을 끌고 내려오면서 남긴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빙하가 불도저처럼 밀고 내려올 때 양쪽과 끄트머리에 흙더미를 쌓아놓는다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 옛날에 빙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빙하가 있었던 면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보다도 더 넓게,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빙하가 있었던 곳입니다. 한 30%, 대륙의 30% 정도가 빙하로 덮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빙하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빙하기라 해서 지구 전체가 그냥 얼음덩어리로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북쪽 또는 남쪽 위도가 높은 지역에 이렇게 빙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빙하기는 왜 왔을까?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빙하기는 왜 왔을까? 근데 이 빙하기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가 하면 온도가 낮아져야 돼요. 특히 여름 기온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눈이 겨울에 많이 오죠. 근데 왜 빙하가 없습니까? 여름에 녹으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녹는 것 이상으로 겨울에 많이 쌓여져야 돼요. 여름에 적게 녹고 그래야 빙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첫째 조건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 하면 한 번 눈 내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눈이 계속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계속 내리려면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원인을 현대 과학자들은 잘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별똥부열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태양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빙하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기온이 떨어지는 건 설명이 되지만 수분이 공급돼서 계속 눈이 내리는 걸, 이걸 설명을 못 해요. 그런데 바로 성경은 그걸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질이 올라와 가지고 용암이 바닷물을 뜨겁게 데운다고요. 그러니까 더운 물이 수증기를 계속 하늘로 공급해 주겠죠. 그러니까 비나 눈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화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하니까 기온이 떨어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눈이 많이 내리고 그것이 빙하로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계속 수증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기간 동안, 그것을 우리는 대략 한 수백 년쯤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바로 빙하기가 지속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제 서서히 식어가서 정상적인 온도가 됐을 때 빙하기가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잘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빙하기는 노아의 홍수의 여파로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빙하기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과학에 있어서 쉽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바벨탑 사건.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드린 바벨탑 사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민족들이 각 땅으로 흩어진 거거든요. 그 사건이 이 빙하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우리 아시아 대륙하고 아메리카 대륙은 사실상 떨어져 있어요. 이 미국 대륙의 알래스카하고 이 아시아 대륙하고 그 사이에 바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건너갔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인디언들이 살았잖아요, 오래전에. 근데 어떻게 건너갔냐? 그것이 바로 빙하기 때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발한 그 수분들이 대륙에 그냥 눈으로 쌓여져 있으니까 해수면이 자꾸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빙하기 때는 두 대륙이 붙어 있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놓여진 거죠. 바로 이 빙하기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대략 성경을 토대로 해서 보면 노아의 홍수보다 약 100년쯤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 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 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뉘어졌던 대륙이 빙하기 때는 다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퍼져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캐나다에서 제가 여행을 하는 중에 아주 재미있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캐나다가 무척 넓은 땅인데 이 땅이 언젠가 한국 땅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뭔 소리냐 궁금해서 들어봤더니요,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꼭 한국 사람 닮았어요. 몽고 반점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말이라든지 또는 뭐 습관 뭐 이런 거, 애를 없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시아 쪽 끝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로 넘어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같은 혈통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인디언들이 땅을 뺏겼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와서 땅을 뺏겨서 일부 지역에서 이제 사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 땅을 돌려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경우에는 땅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조상을 알아보고 땅을 좀 주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싸하죠? 여러분들 혹시 먼 훗날 주게 되면 냉정하게 뿌리치지 마세요. 우리 락키 산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과 그리고 이 자연을 통해서 깨달는 것, 이것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모순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셨고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나와서 이 자연을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하면, 바로 자연을 해석하면 우리는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고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른 과학이 바로 창조과학입니다. 8번에 걸쳐서 창조과학 탐사여행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평안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